안녕하세요. 저는 가슴 깊이 하늘 품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들은 너무도 끔찍하고 참담해서 말로 하는 것은 많이 힘들었는데 글을 써서 풀어보면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정직하게 이 사연을 써내려가 볼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심스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은 늦은 나이에 만나 가정을 꾸렸기에 신혼의 단꿈에 빠지기도 전에 아이부터 갖자며 서둘렀죠. 하지만 생명은 마음 먹는다고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7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체념이 되었고 언젠가부턴 둘이 살아도 괜찮다는 위로로 하루하루를 묻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던 말이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들으니 꼭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정말요? 선생님, 오늘 혹시 만우절 아니죠? 여보, 의사 선생님이 농담하시겠어? 당신 임신이래. 나 아빠 되고 당신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아. 곧 우리 결혼한 지도 강산이 변할 만큼인데 하늘이 일부러 늦게 주신 거야. 그만큼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지. 여보, 정말 수고했고 너무 잘했어.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임신이라고 하셔서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노산이니 조심 또 조심하면서 일상을 지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직장도 그만두라고 했지만 앉아서 편하게 하는 일이고 아깝기도 해서 퇴직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말 힘들면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10달 뒤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어요. 진통을 10시간 넘게 했는데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팠던 것이 싹 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로운 가족인 딸 덕분에 사는 게 2배, 아니 10배는 더 행복했답니다. 딸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저희 부부도 다른 집 부모들처럼 딸이 천재거나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제가 학부모가 되었을 때는 출산했을 때만큼이나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어린 것이 언제 이만큼 자라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게 되다니 참 기특하고 멋지고 예뻤죠. 주중에는 남편이 딸을 챙겼어요. 딸이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향했는데 하루에 2-3군데씩 도는 날도 있어서 집에 도착하면 보통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쯤이었죠. 그 시간이 되면 남편이 어김없이 학원 앞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영업 특성상 시간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저는 사무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하원과 돌봄은 남편의 몫이었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었고 그이도 불평 없이 묵묵히 감당해줬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학원을 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어느 날 저녁밥도 다 먹지 않고 입을 삐쭉 내밀더니 툭 던지듯 말했죠.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안 돼? 그럼 집에 혼자 있어야 하잖아. 미선이 너 아직 혼자 있기는 이르지 않아?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안 돼. 나도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야. 내 친구들도 다 혼자 집에 가. 그건 알지. 근데 엄만 네가 위험할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 학원이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고 싫어. 엄마, 나 학원 좀 쉬면 안 돼? 딸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루는 학원 앞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기도 했고 또 하루는 다녀와서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기도 했죠. 그렇게 몇 달을 싫다고 힘들다고 가지 않겠다고 졸라댔습니다. 결국 남편과 앉아서 조용히 의논을 했고 긴 대화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돌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 일에 지쳐가고 있었고 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죄책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앞으로 딱 3개월만 더 다니고 그만둘게. 그때까지만 당신이 미선이 하원 챙겨줘. 이후엔 내가 다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사실 나도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는 원래 엄마 손을 타면서 커야 잘 크는 법이야. 당신 결정 참 잘했어. 딸에게도 조금만 참으면 제가 집에 있을 테니 학원을 석 달만 다니라고 일러줬죠. 이후부터는 제가 공부도 봐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집에서든 놀이터든 같이 나가서 놀겠다고 했더니 딸아이가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했답니다. 2달하고 보름이 지난 뒤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본의 아니게 거래처 사람과 점심을 먹다가 술이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낮술을 마셔서 딸을 데리러 가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좀 취했어. 술 마셔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낮술 마셨어? 아, 잘하는 짓이다. 이 시국에 누가 낮에 술을 마셔. 미선인 그냥 걸어오라고 할까? 당신이 학원 앞으로 가서 데리고 와. 학원에서 집에 오는 길 중간에 골목도 많고 좀 으슥하잖아. 당신이 나가는 게 좋겠어. 알았어. 지금 막 집에 도착했으니까 세수만 하고 바로 나갈게. 이따가 보고해. 평소에 술이라면 한 잔도 잘 안 마시던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거래처 접대랍시고 낮술을 했고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결국 아이를 데리러 직접 걸어가라고 했는데 30분쯤 지나자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잔뜩 당황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깜빡 잠이 들었어. 술 기운에 그만 소파에 앉았다가 나도 모르게 잤다고? 지금 4시 한참 넘었잖아. 미선인? 집에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는데 학원 앞에서 당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좀 늦게 갔더니 자기가 그냥 혼자 집에 왔었어. 미선인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아마 오늘도 그냥 걸어왔을 거야. 근데 안 왔다며? 빨리 나가봐. 나가서 미선이 찾아봐. 학원 쪽으로 걸어가 보면 만나겠지. 어서 나가. 알았어 여보. 금방 나갈게.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때는 핸드폰이 지금처럼 아이들 손에 자연스럽게 들리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일은 아예 없던 때였죠. 그래서 연락도 위치 공유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눈과 발뿐이라 남편이 직접 나가서 찾아야 했습니다. 전 금방 전화가 올 줄 알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남편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조마조마하게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데 분침은 너무도 느리게 움직였고 가슴은 점점 더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윽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숨소린 거칠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선이가 없어진 것 같아. 어떻게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잘 찾아봤어? 학원 가는 길을 다 돌아본 거야? 지금도 술 깨지도 않고 엉뚱한 길 걷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술은 진작 다 깼어. 나 정신 말짱해. 학원에 갔더니 미선이가 1시간 전에 나갔다잖아. 근데 길에도 없고 아무 데도 안 보여. 친구 엄마들한테 연락 돌려봤는데 어디 놀러 간 데도 없다더라. 진짜 미쳐버리겠네. 당신 당장 112에 신고해.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나 지금 바로 나갈게. 여보, 제발 빨리 와줘. 저는 핸드백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손을 흔들며 달리는 택시를 불러세웠어요. 택시 안에서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서 거리의 표지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에 내렸을 때 이미 경찰차가 와 있었고
경찰관 둘이 남편과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돌아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핏기 하나 없이 죄인이 된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여보,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어떡하지, 여보? 나 정말 우리 미선이 잃어버린 것 같아. 시끄러.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정신 차리고 빨리 찾아보자고.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딸 사진을 꺼내어 경찰들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경찰관님들, 이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 딸입니다. 같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 뒤로 남편과 저, 경찰관 2명이 함께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 하나하나, 오락실 구석구석, 문구점, 떡볶이 가게, 그리고 학교 운동장까지 혹시라도 딸이 좋아했던 그네 근처에 있지 않을까, 좋아하던 과자를 사 먹고 있진 않을까 하며 구석구석을 들여다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르는 소리는 점점 떨려갔고 신발 밑창은 진창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골목마다 CCTV가 달려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동네 큰 길가에 간신히 한 대 설치된 CCTV가 있어서 경찰이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딸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는 오토바이 배달원과 등산 가방 맨 중년 남자들, 그리고 유모차를 끄는 아주머니만 보였어요. 미선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의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어요.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 마치 땅이 삼켜버린 듯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미선이를 찾기 위해 경찰들은 근처 야산을 오르고 좁은 골목을 샅샅이 훑고 아무 집 대문이나 두드려서 저희 딸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답니다. 이 아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못 봤어요. 미안해요. 어디에도 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요. 경찰은 처음엔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2주일이 지나자 점점 속도가 느려졌고 결국엔 수색을 멈춰버렸어요. 이제는 제보를 기다려야 할 시점입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아무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돌아갔답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다시 움직이겠다니 말이 좋아 제보지 실상은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던 일은 다 중단한 상태였고 오직 미선이를 찾는 것만이 저희 부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단지를 손수 복사하고 잘라 돌렸고 눈에 잘 띄는 큰 길엔 현수막을 직접 걸었어요. 똑바로 좀 잡아당겨. 팽팽해야지 우리 딸 얼굴이 잘 보일 거 아니야. 저는 애써 씩씩하게 말했지만 손에 들린 끈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맥없는 손으로 끈을 당기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여보. 우리 미선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누가 잘 돌봐주고 있는 거겠지? 그래, 분명히 무사할 거야. 내 딸은 내가 잘 아는데 겁도 없고 씩씩한 애야. 아주 강한 아이라고. 절대로 무슨 일 당하지 않았을 테니까 제발 기운 좀 내봐. 현수막을 걸고 전봇대며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앞 유리문에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라진 지 벌써 3주째예요. 제 딸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없으세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워하며 꼭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단 하나의 실마리조차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미선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마치 60만 남은 사람처럼 영혼 없이 매일 전단지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밥맛도, 잠도,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유일하게 남은 건 우리 딸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뿐이었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딸이 사라진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치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말라 비틀어진 몰골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눈밑은 까맣게 꺼졌고 머리는 감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점점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매일같이 취한 얼굴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혼잣말로 울먹이더니 나중엔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에서 술병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 맨정신으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마실게. 안 돼. 술은 입에도 대지 마.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 전단지도 돌려야 하는데 당신한테 술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러자 남편이 버럭 신경질을 냈어요. 야, 좀 마시자고. 이리 내. 소주병 내놓으라고. 이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내 딸 잃어버린 거 모두 다 당신 잘못이잖아. 이 술 때문에 잃어버린 거 기억 못해? 미선이 잃어버린 날 당신이 뭘 했는지 잊었어? 그래 알아. 내가 그날 낮술 마시고 소파에 퍼질러 잤느라 우리 딸을 잃어버렸다. 됐냐? 들었냐? 다 내 잘못이야. 나쁜 놈 끝까지 못나게 굴어. 당신 혼자 술이나 퍼마시고 낮잠이나 퍼질러 자. 난 우리 딸 찾으러 다시 나갈 거니까. 말다툼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말이 아닌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두 손을 머리에 감싼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벽을 짚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 백방으로 다 찾아봤잖아. 신문에도 광고 냈고 전국 고아원에도 연락 다 돌렸잖아. 기다리면 언젠가 찾을 수 있겠지. 오늘 하루는 좀 쉬자 제발.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며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찰싹하고 울렸고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열간이야.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없어졌어. 근데 당신은 지금도 마음 편하게 술 처마시고 앉아있어? 기다리면 온다고? 가만히 앉아서? 광고만 내면 끝이야? 전단지 돌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할 사람이 지금 소파에 앉아 술이나 마시겠다고? 지친다 정말. 당신이랑 매일 싸우는 것도 이렇게까지 욕먹는 것도 너무 지친다고. 닥쳐. 지친다고? 너 같은 놈은 아빠 자격도 없어. 내 딸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깟 욕먹는 게 힘들어? 그리고 저는 분노가 극에 달한 그 순간 결국 꺼내지 말았어야 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너란 놈이랑은 더는 못 살겠어. 너만 보면 내 딸 잃어버린 그날이 생각나.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자. 남편은 멍하니 절 보다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하자면 누가 못할 줄 알아? 그래 좋아. 나도 당신 얼굴만 봐도 미선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우리 끝내자. 그렇게 딸을 잃고 난 지 꼭 1년 만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한 분노와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살던 집에 홀로 남았죠.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절대로 이사를 가선 안 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했죠. 혼자서 매일매일 딸을 찾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누구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그 희망의 끈이 점점 더 얇아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죠. 하지만 내가 살아야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였죠. 그때 집 근처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두집이었고 장사는 정말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번 보고는 바로 알아보셨답니다. 아줌마, 딸 찾는 아줌마 맞죠? 네? 아, 맞습니다, 사장님.
딸은 찾았슈? 아니요,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여기서 일해야 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딸 찾는 광고도 계속 낼 수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고 한참을 쳐다보셨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쉽지 않을 텐데 만두는 손이 좀 많이 가는 일이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저한텐 힘든 일 같은 건 없습니다. 딸을 찾으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만두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고기를 갈고 칼질을 하고 만두를 빚는 일은 정말 고된 일이었죠. 일하는 내내 힘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딸을 찾을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일하다가 문득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여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뒷모습만으로도 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님들에게 뒤돌아서 앞치마를 두른 채 그 애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엄마야, 미선아 거기서! 그 애를 향해 달려갔지만 가까이서 얼굴을 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며 말했죠. 아줌마 누구세요? 미선이가 아니었구나. 아줌마 무서워요. 이 손 놓아주세요. 그래 미안. 그날 이후로 저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시장을 뛰쳐나가 딸을 찾았습니다. 매번 뒷모습만 보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저 다른 여자애였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딸을 잃어버린 지 20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행운이라면 행운일까요? 저는 그 만두가게에서 시작해 어느덧 4호점까지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딸을 찾기 위해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정성을 다해 빚은 만두가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날이 갈수록 북적였죠. 그 과정에는 가슴 시린 이별도 있었어요. 저를 처음 받아주셨던 연로한 사장님이 어느 겨울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장례를 치른 것도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손맛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장사를 하니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어느새 돈이 쌓여 4호점까지 확장하게 됐죠.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안정된 삶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만두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빚어도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딸이 없으니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고 매일매일을 무채색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딸의 얼굴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만두 사장님, 딸내미 얼굴 말이야. 너무 오래된 사진 같은데 바꿔보는 게 어때요? 요즘은 컴퓨터로 20년 뒤 모습도 만들어 주더라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거 저도 알아요. 그 어른으로 맞춘 사진은 현수막에도 쓰고 있고 실종자 사이트에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티셔츠에 새겨진 어린 딸의 얼굴은 찾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랑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입는 거예요. 마치 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단골 손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참 딱하네. 자식 잃은 애미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 사장님, 제발 꼭 찾으셔야 해요. 딸내미도 어딘가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힘내셔요, 사장님. 그날 이후로도 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제 티셔츠 속 딸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만두를 찌고 고기를 다지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던 참이었죠. 땀을 훔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눈에 익지 않는 여자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래보다 좀 앳된 인상에 검정색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포장을 하려나 했더니 뜻밖에도 자리에 앉아 먹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와서 말없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곧장 고기만두 주세요라며 주문했습니다. 이윽고 만두를 내어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가씨는 만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을 때마다 제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처럼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시선이 너무 자주 느껴지니 못 본 척 넘길 수 없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손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손님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만두가 아주 맛있네요. 소문 듣고 왔는데 진짜 맛집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무지 더 드릴까요? 네 주세요. 단무지 좋아해요. 손님은 단무지를 받아선 또다시 제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만두를 씹었죠. 그 눈빛이 어딘가 수상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얽힌 듯 보여 괜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계산은 정확히 하고 갔지만 그 뒷모습이 이상하리 반쯤 기억에 남았어요. 뭐 그냥 스쳐가는 손님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잊어버리려 했는데 며칠 뒤 그 아가씨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조용한 걸음과 낯익은 눈빛이 단박에 기억났죠. 손님, 지난번에 혼자 오셨던 분 맞죠? 제가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도 만두 주세요. 그날처럼요. 먹고 갈게요. 이번엔 처음부터 훨씬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오래된 단골처럼 느껴졌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만두를 내어드리며 말했죠. 자, 여기요. 김 잘 빠졌을 때 드셔야 맛있어요. 여자 손님은 만두를 하나 집어들고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어머, 냄새 죽인다. 그때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맛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항상 똑같이 만드니까요. 이 손맛이란 게 꾸준해야 하거든요. 그러자 여자 손님이 만두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고 천천히 씹다 또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기 손님 뭘 더 드릴까요? 김치만두 추가하실래요? 아니요. 이것도 양이 많아서요. 근데 너무 저를 빤히 보셔서 좀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 보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유난인지. 장사하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네요. 미안합니다, 손님. 그러자 제 말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사장님 본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본 거예요. 어린 여자의 사진이 박힌 거요. 저는 잠시 시선을 내려다보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쓰다듬듯 바라보며 대답했죠. 아, 이거요? 그러셨구나. 야인 제 딸이에요. 예쁘죠? 여자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제 속이 확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딸이 학원에 다녀오는 길에 감쪽같이 사라졌죠. 어디에선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지만 아직은 찾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긴 여자애, 아니 지금쯤이면 다 컸으니 이 얼굴이랑 닮은 여자를 보시거든 꼭 연락해 주세요. 그 순간 손님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 줄 필요 없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애 꼭 저 같아요, 사장님.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천둥이 머리 위에서 터진 듯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 아가씨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름이 박정미 씨 아니세요?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우리 엄마 이름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티셔츠에 있는 여자애 너무 저랑 닮아서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정신이 한순간에 털리는 듯 얼어붙은 채로 되묻고 말았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이 사진 속 아이가 손님 같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제 머릿속을 재빨리 굴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현수막에 이름을 적었던가? 아니면 인터넷 실종 아동 공고에 내 이름이 있었던가? 그러나 아니었어요.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딸의 이름과 얼굴, 잃어버린 장소와 날짜만 적혀 있었고 보호자의 이름은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았던걸요. 저는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이의 어린 시절 얼굴이 어렴풋이라도 떠오르기를 바랬지만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은 전혀 낯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내 이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가씨는 약간 떨리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말 그대로예요. 기억이에요. 흐릿한, 아주 희미한 기억. 엄마 이름이 박정미였던 것 같다는 기억. 저는 10살쯤 고아원에 있었고 그때 입양됐어요. 지금은 양부모님과 살고 있지만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이름만 어렴풋이 남아있었죠. 근데 이곳에 와서 사장님 얼굴 보자마자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쌓아뒀던 감정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억눌렀던 분노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장난치지 마세요. 이 일은 나에게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 아픔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장난친 거라면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손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정말로 사장님이 친엄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장님의 실종 아동 광고를 보게 됐어요. 거기 나온 티셔츠 속 아이 얼굴을 보고 멈췄었어요. 제 어릴 적 모습이랑 흡사해서요. 그리고 만두집도 일부러 찾아왔어요. 만두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리에 힘이 풀릴 듯한 감정으로 다시 물었죠. 그게 정말이에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죠? 여자 손님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봤죠. 코끝이 시큰해지고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이지 어린 시절의 미선이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매 끝이 닮았고 입꼬리의 흐름이 꼭 그 아이 같았어요. 변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딸의 얼굴 같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은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내가 진짜 만두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인 그리움이 만들어낸 꿈속에 갇혀있는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 안, 만두 찜통 위에 서 있었던 내가 아닌 20해 전 그날처럼 또 한 번 운명 앞에 멈춰선 채로 말이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붙잡았고 떨리는 눈으로 여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그 얼굴이 점점 천천히 어릴 적 저의 딸 미선이의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확신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선아, 너 미선이 맞구나. 그러자 여자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대답했죠. 제 이름은 아름이에요. 한아름. 과거 어떤 이름을 썼는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친엄마 이름은 기억이 나요. 그 말에도 저는 머리카락이 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건 어미의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딸이라고 믿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아무렴 어때? 아가씨가 어릴 적 부모를 잃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날 보자마자 엄마라고 느꼈다며. 나도 그런 것 같아. 아가씨가 딸처럼 느껴져. 우리가 정말 모녀 사이일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받아보자. 그럼 다 밝혀질 거야, 확실하게. 그 말을 듣고 여자 손님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망설이는 듯 마음속에서 뭔가를 저울질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더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만 가볼게요. 미선아 가지마. 또다시 널 잃을 순 없어.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여자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놀란 듯 뒤돌아선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가게를 그대로 두고 여자를 따라 시장 골목을 내달렸어요. 하지만 여자 손님은 빨랐습니다. 너무도 빨랐습니다. 골목을 휘돌고 시장 입구까지 내달렸지만 여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허탈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병원비 마련해서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꼭 내가 살릴 테니까 무조건 버텨.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목소리 분명 미선이의 것이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시장 한쪽 구석진 포장마차 옆에서 통화 중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제 다급한 외침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아, 언제 따라오셨어요? 왜 그냥 가는 거야? 너도 나를 찾으러 온 거잖아. 왜 도망가?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절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장님 딸로 느껴지세요? 분명히 느꼈어. 엄마는 원래 자식을 알아보는 법이야. 피보다 먼저 느끼는 게 있어. 그러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전자 검사 받아볼게요.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든 말해봐. 뭐든 다 들어줄게. 말만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가 있어요. 입양한 후 절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지금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이지만 혹시 사기꾼일까 하는 의심도 스쳤어요. 하지만 제 입에선 그와 반대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원비? 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내키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돼요. 전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여자의 눈동자엔 망설임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양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그럼 도와야지. 내가 도와줄게. 대신 유전자 검사만 받아줘. 결과가 뭐든 내가 널 믿고 싶으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은 한 가닥의 이성조차 불태운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향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귀 밑까지 차올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발은 분명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미선이라 믿고 싶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뽑아냈습니다. 단 한 올도 허투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지난 20해가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 달이라는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조여왔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수도 없이 기다려왔잖아요. 20년을 말입니다. 검사를 맡기자마자 여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병원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멈칫했지만 바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미 저는 모든 걸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줘야지. 약속했잖아. 계좌번호만 줘. 바로 입금할게. 여자는 눈을 반짝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죠. 걱정은커녕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따뜻해졌으니까요. 갚긴 뭘 갚아. 내 딸인데. 내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넌 분명 미선이야. 결과만 나오면 나한테 돌아와줘 꼭. 여자는 잠시 제 눈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돌아갈게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가게 들릴게요. 어릴 적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응, 당연하지. 내가 기억하는 네 모습, 미선이 너의 웃음이, 말투가, 버릇이 다 기억나. 원 없이 들려줄게. 꼭 와야 해, 꼭. 그렇게 여자는 다시 떠났습니다. 저도 만두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김이 피어오르는 찜기, 만두를 빚는 반죽 소리. 근데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심장이 저려오고 가슴이 먹먹해서 눈앞이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결국 일을 더는 할 수 없겠다 싶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퇴근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뒤척였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하면 안 되나 싶다가도 20일 만에 만난 딸과의 통화인데 시간이 되수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받지 못하나 보다 마음을 다독이며 1시간 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또다시 무응답. 2시간 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그 뒤로는 통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시도하고 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미선아, 잘 도착했니? 양어머니는 어떠시니? 우리 가게 들른다고 했었지? 꼭 연락해줘. 그 문자를 보내고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여자는 끝내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문자엔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일주일이 되는 날 핸드폰을 다시 눌러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되돌아오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말라붙은 입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만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단골 손님 한 분이 제 얼굴을 보고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만두 사장,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그래? 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했어요.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아니, 내가 20년 넘게 사장님 가게 들락거렸지만 오늘처럼 초조한 얼굴 처음 봐. 마치 심장이 딱 붙들린 사람처럼. 그 말에 저는 결국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내쉰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래 보여요? 손님,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는 그날 처음 만났던 여자 손님부터 유전자 검사, 병원비,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이야기까지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으며 털어놨습니다. 저는 숨김없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가게 한편에서 만두를 먹던 손님은 말없이 들으며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 등을 퍽 하고 쳤습니다. 아니, 못난 사람아, 그건 사기잖아. 정신 좀 차려. 사기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아이는 제 딸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마음이 만든 착각이야. 네 마음을, 그 딸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이용한 거라고. 사기꾼이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안 돼요. 어떻게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요. 이 사람 정말 정신 나갔네. 아직도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그걸 노리고 달려드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당장 신고해. 그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상황들이 어딘가 이상하긴 했어요.
너무 빠르게 다가왔고 너무 쉽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돈을 요청했죠. 그럼 정말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예요? 단골 손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답답하. 장사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런 데서 넘어가? 마음이 약하다고 다 이해해주는 세상 아니야. 어서 경찰서 가서 말해. 사장님 돈 다 빼돌리기 전에 어서 찾으라고. 그제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팔다리는 휘청거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힘들게 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제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입금했던 계좌 내역을 받아선 바로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자 경찰 중 한 명이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위치 파악됐습니다. 검거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사기친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저희랑 동행해 주시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듯 대답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만 느껴졌고 심장은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설마 진짜 사기였던 걸까? 아니야, 어쩌면 무슨 사정이...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들고 병원 접수 창구에서 몇 마디를 주고받자 곧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제 심장은 더 불안하게 요동쳤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해당 층에 도착해 서늘한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회색 병실문 앞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여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사기꾼일지 모를 그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병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아마도 그녀의 양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사기꾼 여자가 돌아보더니 절 보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사장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을 억누르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너 미선이 아니었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아무 연락도 없었던 거야? 여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저희 엄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간병하느라 핸드폰을 제대로 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시죠? 경찰관이 조용히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순간 휘둥그레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챈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같이 경찰서에 좀 가실까요? 그 말이 떨어지려는 순간 병실 문이 또다시 열렸고 한 남자가 큰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퀵서비스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봉투를 향했습니다. 여자는 놀랄 만큼 침착하게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뜯더군요. 그리고는 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내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경찰서 가기 전에 이거부터 보시죠, 사장님. 뭔데 그래? 이게 뭐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를 받았을 때 심장이 그야말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일치 99.99%. 그 순간 마른 입술로 숨을 들이켰다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이 제지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코끝이 시큰해진 채로 종이를 들고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내 딸이 맞았네. 맞았다고, 미선아. 제 손에 들려있던 그 한 장의 종이는 20해 동안 지닌 그리움과 눈물과 가슴을 도려내던 세월을 한순간에 덮어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딸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친딸이 맞네요. 그런데 경찰을 데리고 오셨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탄골손님이 자꾸 사기일 거라고 해서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찰관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해한 겁니다. 이 여자는, 아니,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신고 취소할게요. 어서 돌아가 주세요. 경찰관들은 제 혼잣말 같은 말들을 가만히 듣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저와 딸애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무겁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운 양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니?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도 열심히 받으시는데 암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얼마나 더 버티실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병원비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네 엄마잖니. 그리고 내가 괜한 오해를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갑자기 찾아갔으니까요.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안 본 게 이상했죠. 그래도 미안하다. 이번 일도 그리고 그 오래전 널 잃어버린 그 죄도 다 내 잘못 같아.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죠. 저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따뜻하셨어요. 근데 양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까지 이렇게 아프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로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에 그 기쁨은 이 병실의 침묵 앞에서 너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병실을 지켰고 저 역시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길 한 달. 결국 딸아이의 양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저희는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딸이 울며 어깨를 들썩이던 그날 저는 무슨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만히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제라도 곁에 있어줄 수 있음에 감사했죠. 그리고 어느 날 딸애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기억이 좀 나요. 어릴 때 여기서 살았던 기억이 뜨문뜨문 떠올라요. 정말이야, 미선아? 그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기억나는 건 없니? 고아원에 간 이유도 이전의 일들은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또 끊겼어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만약 네가 알고 있었다면 널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내 딸.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저한테 아빠가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닌가?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아빠 연락해볼까 했는데 널 잃고 나서 우리가 이혼을 했거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 친척들을 통해 어렵게 알아낸 결과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 술에 빠져 살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딸에게 전했을 땐 딸아이도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입양 후 사용했던 이름 한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딸애를 아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어느새 저희 만두집에서도 함께 일하게 되었답니다. 엄마, 내가 만든 만두 좀 맛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제법 맛있네. 근데 고기 양념이 좀 덜 들어간 것 같구나. 역시 갈 길이 머네요. 천천히 해도 돼. 아니, 못해도 상관없어. 딸님이 네가 내 옆에만 있어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니까. 엄마, 저도요. 엄마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주 많이요. 근데 이제 그 티셔츠는 그만 입으시면 안 돼요. 사진 속 아이가 저란 걸 알고 나니까 손님들이 비교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그래?
난 그 티셔츠 볼 때마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믿었는데. 알았다. 살아있는 너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 굳이 사진에 기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우리. 엄마와 딸로. 그렇게 저희는 함께 만두를 빚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시장에서 일하던 총각이 바로 제 딸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아끼던 총각이었기에 이 둘이 만난다니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지금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딸을 잃었던 순간부터 시작해 20해가 지나 다시 마주하고 다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시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저로서는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딸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울리고 만두찜기 위로는 삶의 김이 피어오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